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제 책 그 1권, 체육교육학 1권, 이거 보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교육과정 이론들이죠. 그리고 170페이지부터 이제 본 다음에 남는 건 이제 진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거 있는 거죠. 이거 먼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이제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조. 먼저 이제, 1. 체육교과 정체성. 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뭐 이렇게 많이 암기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170페이지 보면 체육교과의 정체성에서 1. 체육교과는 신체활동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해서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로스라는 학자 밑에 가면 이제 나올 텐데요. 로스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한 용어가 이제 그 신체활동 지식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로스라는 분은 신체활동 지식이라고 하진 않았고 신체 행위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체 행위 지식이랑 신체 활동 지식이기 때문에 이 두 용어를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신체 활동 지식.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체육교과는 이제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해가지고 신체 활동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라는 얘기죠. 그 밑에 뭐 박스 보시면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매개로 국어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고, 수학은 수를 매개로 뭐 수학적 지식, 과학은 자연현상, 뭐 과학적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몰라도 되고, 체육과는 신체 활동을 매개로 신체 활동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다. 로스가 명명한 그 용어를 써라 이러면 뭐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신체 행위 지식, 신체 활동 지식 같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됐고요. 3번은 뭐 같은 얘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신체활동 지식은 그럼 뭐냐? 하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신체활동 지식은 뭐 체육의 독특한 지식이죠. 지식 유형을 이제 로스가 신체활동 지식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4번에 보시면 그 양가로 1번.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전통적 지식의 관점으로 신체활동이 이제 인지적 영역 발달에 유의함이랑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 측면이 있더라도 그 체육교과는 그 지식은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뭐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거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뭐 체육교과가 뭐 지식이 아니고 이런 뭐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못 얘기. 이거 근데 이 학자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제적 지식으로 뭐 실천적 반복적 지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명제적 지식 대 이제 방법적 지식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죠, 그죠? 뭐 명제적 일반적으로 지식을 분류할 때 이렇게 많이 분류합니다. 근데 요 로스라는 사람이 이 방법적, 체육은 이제 방법적 지식인데, 체육은 이제 방법적 지식에 속하는데, 이제 체육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그냥 방법적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좀 구분해서 좀 구체적으로 체육은 신체활동 지식이다. 다시, 로스는, 체육은 방법적 지식인데, 조금 구분해가지고 좀 다른 용어로 신체활동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신체 행위 지식, 신체활동 지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명제적, 방법적 이렇게 나는 건 이제 지식의 일반적인 분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특별한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 체육교과는 독특한 지식 구조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독특한 지식 구조를 신체활동 지식이라고 했다. 최초로 이런 신체활동 지식 이런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뭐 처음에 요 용어라고 했지만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럼 로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선생님들이 신체 행위 지식 또는 뭐 신체 활동 지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교과에서
이 모든 지식을 의도적으로 이제 인간의 상의 그 신체 활동은 부산물이고 체육교과는 이걸 가르치는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교과는 신체 활동 지식을 교육한다. 예, 뭐 그런 얘기고 신체 활동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특별한 게 없고 6번 보시면 신체 활동은 인지적 요소와 기능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신체 활동으로부터 습득하는 지식은 다른 교과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지식과 다름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제가 적었던 로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양가로 1번 보시면 그래서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신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의도적인 행위는 언어, 뭐 비언어 등 모든 사고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 파트에서 요 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뭐 양가로 2번 보면 우리가 모스턴 에드워즈 이제 모스턴 제자죠.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고, 그 이제 양가로 6번 보시면 그 라이트는 체육교과에서 지식의 유형을 이제 실천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실천적 지식은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보면 로스라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식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여기 그냥 밑줄 그시면 되죠. 그럼 이거 뭐 적을 필요가 없죠. 신체활동 지식. 그래서 신체 행위 지식이라고 했는데 같은 거기 때문에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체활동 지식. 근데 이거는 PAK 이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시험에 나오면 신체활동 지식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는 지식이 활동이라는 대리제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이제 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신체활동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방법적 지식의 그 어떤 한 유형, 특수한 형태로 로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체육의 그 신체활동 지식, 이제 그 체육의 그 지식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신체활동 지식이라고 명명하고 이제 제시한 용어가 신체활동 지식이다. 이 얘기죠.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양가로 1번 보면 신체활동 지식을 습득하려면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서 설명 듣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체육이죠. 뭐 그런 거 탈 때 이거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타봐야죠. 마찬가지 운동들 대부분 보면 달리고 뛰고 공 던지고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양가로 2번도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쭉 보시면 마지막 문장 체육과의 그는 이제 신체활동 지식을 직접 몸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체득하고 그렇게 이제 구현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고 양가로 3번 체육교과 내용도 신체활동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선별해서 모든 교육자가 공유하고 합의함으로써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쭉 봤지만 특별한 거 없었죠. 체육은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다. 신체활동을 매개로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그럼 이제 이 신체활동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해 놨습니다. 그럼 신체활동 지식은 개념적, 수행 지식, 관계 지식 이렇게 세 가지 그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가 그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활동은 이제 그러니까 이 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신체행위 지식, 뭐 신체활동 지식 같은 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 외우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외우시면은 뭐 개념적 지식은 뭔지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개념적 지식. 라이트가 아까 뭐 학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런 명제적 지식. 근데 명제적 지식은 라이트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명명 이름 붙인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뭐 체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을 분류하는 방법이 명제적, 뭐 절차적 이렇게 많이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지식은 그 명제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그죠? 운동의 어떤 그 뭐 역사라든가 뭐 규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수행 지식은 뭐냐? 수행 지식은 이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지식. 다시 말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할 줄 아냐, 운동을 할 줄 아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방법적 지식이 이제 수행 지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신체활동 지식은
요거랑 요거만 있는 게 아닌데, 명제적 지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적 지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지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체 활동의 구조, 신체 활동 지식의 구조를 물어보게 되면, 한 개가 이제 더 들어가는 게 관계 지식이죠. 그럼 관계 지식은 이제,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규칙, 뭐 이런 거 아는 것은 개념적 지식. 할 줄 아는 거, 운동을 수행할 줄 아는 건 수행 지식.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관계 지식, 관련된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신체 활동을 바람직하게 이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 이게 뭐 운동하다 보면 이제 개념적, 또 할 줄 알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뭐 축구 게임을 뛴다 이러면, 뭐 자기 자신, 타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능력, 이런 거와 관련된 지식, 관련된 지식, 관계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로 우리가 보시면 되죠. 예로 보시면, 뭐 자기 조절에 대한 지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거기 체크해 두시고, 자기 조절에 대한 지식. 뭐 또 다른 예로는, 이거 하나 더 추가로 관계 지식에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관계 지식의 예로 책에 이제 하나만 나와 있는데, 다른 이론서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요건 이제 유정혜 선생님의 체육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지식의 예로 자기 조절에 관한 지식 하나 나와 있지만, 한 개 더, 추가로 적어놓으면은, 뭐 이렇게 길게, 동료 선수. 책에 있는 용어를 적어주는 게 제일 좋고, 요거 만약에 나온다면, 예로 나온다면, 여기서 글자 몇 개만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동료 선수의 그 공격을 돕기 위해서 상대 선수를 유인하는 협동 전략에 관한 지식. 그럼 이런 예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관계 지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전략이니까 방법 아니야? 뭐, 또는 뭐, 명제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협동, 요거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 전략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지식이다. 요게 또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조절에 관한 지식, 요건 이제 유정혜 선생님 책에만 나와 있는 예고, 다른 이론서를 보면은 요것도 관계 지식의 예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요거 하나 시험에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교육과정 모형이 있는데, 우리는 체육수업 모형을 이미 공부했죠. 근데 대세가 체육수업 모형이고요. 예전에 그 체육수업 모형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미 교육과정 모형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체육수업 모형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체육교육과정 모형도 뒤에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사조 다음에 나올 건데, 그런 것도 시험에 이제 원래 잘 안 나오지만 낼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요즘 최근에 그래서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움직임하고 개인 의미 추구 모형인데 움직임 나온 다음에 작년에 이제 개인 의미 나오고 그럼 나올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발달 단계 모형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움직임하고 개인 의미가 나온 거고 그 10년 동안 교육과정 모형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그렇게 연속해서 나왔다. 그럼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다 많이 맞추셨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됐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딱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앞에 페이지에서 뭐 특별히 외울 게 없었고, 지금 한 개념, 수행, 관계 요거 외우시면 되는 거죠. 173쪽 이거 외우는 내용 아닙니다. 173쪽 보시면, 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체육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식성, 계획성, 의도성, 뭐 실천성, 잠재성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겠다.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말하는 게 다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이제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공식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식성이 있죠. 체육과 교육과정은. 그래서 그 양가를 1번 보시면 근데 그 공식성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두 번째 보면 계획성도 있고 뭐 의도성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양한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성 양가를 1번 체육과 교육과정은 거의 공식적 수준의 체육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뭐 얘가 양가를 4번에 나와 있는 얘들이죠. 그죠?
뭐 우리 그 뭐 2015, 2020 이런 교육과정들, 개정 교육과정들 공식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뭐 안에 내용은 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계획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성. 그래서 그 양가로 3번을 보면은 단기 계획도 있고, 그죠? 그 단기 계획은 교사가 주로 활용하는 뭐 교사학습 과정안, 일일 수업 지도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원 계획서, 연간 계획서 이런 것들은 교사가 교사 수준에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계획서니까 계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양가를 3번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왜냐면 요거 이제 그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은 뒤에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의도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성. 의도성은 그 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양가로 2번 보면 이제 국가에서 의도하는 교육적 결과가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뭐 교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사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들 국가에 제시해 준 것들을 이제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의도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뭐 1인 1기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실천성을 가지고 있다. 100% 교육과정, 우리가 체육과 교육과정을 100% 실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실천을 이제 지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양가 1번부터 5번부터 나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성이 뭐지? 이랬을 때, 100% 실천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지향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뭐 5개로 얘기하고 뭐 7개, 8개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유정혜 선생님 책에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의미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체육과 교육과정은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외우려고 내용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자, 174쪽 그 밑에 맨 밑에 3. 그럼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 교육과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도 외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교육과정은 넓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175쪽에 좁은 의미가, 양가로 2번에 좁은 의미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뭐냐? 교육과정은 뭐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죠. 우리가 뭐 체육교사가 하는 1시간짜리 수업도 교육과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아까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넓은 의미로 봤을 땐, 그 이제 양가로 1번에 맨 밑에 174쪽 보면 동그라미 1번, 학교 체제 속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체육 교육과 교육에 대한 모든 경험,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그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 뭐 좁은 의미 쓰나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건 체육교육과정론이니까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냥. 175쪽 맨 위에 이제 2번 보시면 학교 체제라는 의미는 이게 아까 1번에서 학교 체제 안에서 가지는 모든 그 교육적 경험을 교육과정이라고 넓은 의미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학교 체제는 뭐냐? 학교 장소와 교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방학도 선생님들이 다 계획이 있고 학교마다 날짜가 다르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뭐 이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체육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정규 체육 수업 활동이라든가 뭐 여기 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체육과 교육 과정인데, 이거 뭐 외우고 이럴 내용 아닙니다. 박스는 조금 이렇게 보실 필요 있는데, 그냥 쿠렐에 이런 게 우리 체육에서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일반 교육학에서는 뭐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죠, 영어로. 이거에 이제 어원이 쿠렐에서 유래됐다. 그 정도 그냥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중요하진 않지만 좀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쿠렐에서 유래된 거구나. 쿠렐레라는 건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 길인데, 뭐 그래서 쿠렐레라는 용어를 요구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양가로 2번,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교육과정은, 이게 교육과정이 개념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체육교육에서 의도한 학습 결과,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체육교육과정의 의미입니다. 각각 그 넓은 의미도 동그라미 1번, 좁은 의미도 동그라미 1번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뭐 구분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뭐 국가 수준, 학교 수준, 교사 수준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기 기대하는 그 체육 교육 행위의 결과, 그 학습 결과, 의도한 학습 결과, 이게 좁은 의미의 체육 교육 과정의 개념이다, 의미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얘가 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보셨으니까 뭐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쿠렐의
요 정도?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그 밑에 그 박스가 있죠. 예, 박스를 보시면, 지금 넓은 의미하고 이제 좁은 의미로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예, 넓고 좁고 사이는 이제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입장에서 다양한 그 교육과정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뭐 중간 입장의 정의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각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체육교과서 이런 거 교육과정이죠. 이제 이거 뭐 제가 뭐 따로 우리가 볼 내용이 없고요. 스코프와 시퀀스 이 용어는 우리가 알고 계시라고 체육교수론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 범위가 스코프고 시퀀스는 계열성이죠. 그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예, 스코프, 시퀀스 아마 우리 교수 이론에서 아마 그 필기 자료로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코프와 시퀀스 이 용어. 예, 스코프는 범위다. 예, 그래서 얼마만큼 가르칠 건지 그 폭과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 계열성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로. 스코프와 시퀀스. 예, 스코프는 범위, 시퀀스는 계열성. 예, 나머지 내용 뭐 의미 없고요. 그 세 번째도 의미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계획한 체육교육 활동 여기 보시면 그 예시의 계획이니까 계획서가 뭐가 있느냐? 교사가 만들어야 되는 연간 뭐 지도는 나와죠. 연간 계획서. 그 다음에 단원 계획서, 교수학습 과정안 요 세 개 밑줄 그시면 됩니다. 이거 기출 문제죠, 그죠? 예, 요 세 개 밑줄 그시면 되겠고, 요거 내용은 또 뒤에 나올 때 우리가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 뭐 이제 펴놓고 이따가 또 보면 되니까 펴놓고 볼게요. 예전에 이제 18년도에 2018년 B형 8번에 간단하게 여기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체육수업 모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수업 모형에서는 그 연간계획서 자체가 없죠. 그 언급하지도 않죠. 그냥 단원과 이제 일교사 학습 수업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21년을 펴놨네. 2018년에 맨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우리 다 살펴봤죠. 우리 기출문제 뭐 거의 다 살펴본 겁니다. 그죠?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요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본 거니까 요 문제는 이제 10점짜리 문제입니다. 10점짜리 문제고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없죠. 예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의 교육과정 명칭 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체육교사가 저만의 체육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싶다. 교사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계획해서 재구성해서 실천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뭐라 그러냐. 그리고 이 교육과정 명칭을 뭐라 그러는지를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라 그랬고, 그리고 이 수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문서, 이 두 가지가 연간계획서, 단원계획서, 수업계획서 중에서 두 개 쓰는 겁니다. 요거 이따, 요게 이제 먼저 나왔지만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그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의사결정 수준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가면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여기서 뭐 특별히 볼 거 없죠. 그냥, 스코프, 시퀀스? 이 용어, 교수 이론 우리 앞에 부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밑에 다음 내용, 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유형 보시면,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 교육학에서, 이게 뭐 일반 교육하고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체육에서 나오는 것들, 그 부분을 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거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같은 거구나 하시고, 체육 공부는 체육으로, 일반 교육학은 일반 교육학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도성 차원에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세 개로 표면, 잠재, 영. 이거 중요하죠. 표면, 잠재, 영 외우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표면인지 잠재인지 영.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옵니다. 이거 언젠가는. 그래서 표면, 잠재, 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 표면적 교육과정은 뭐냐? 우리가 이건 내용이 쉬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잠재와 영을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거만 잘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표면적 교육과정은 보시면 뭐 공식적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표현한 것, 거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수업을 통해서 가르친 게 표면적 교육과정이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서 가르친 것. 이게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 거기 보시면 내용에서,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으나 수업이나 학교의 관행으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뭐 문장 전체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의도적으로 이제 뭐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교육과정, 그런 내용들, 뭐 경험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안 가르친 겁니다. 의도라는 말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의도성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친 건 표면,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한 건 영. 근데 그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배우게 되는 건 잠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교육과정도 이 내용들 가지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이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 교육과정의 선택과 배제, 포괄과 제외의 산물이기 때문에 표면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뭐 요 내용도 다 미치고시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 소홀하게 취급되면서 금기시되고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 주로 이제 뭐 종교, 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뭐 젠더 문제 이런 내용들이 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요거 세 개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 내용에도 이제 있었지만은 그 영교육과정 내용에 표면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이거 왜냐하면 표면적 교육과정 의도적으로 가르친 거고 영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필연적 산물이다 이런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과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표면적 교육과정의 개념이며 그 다음에 이제 영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요거 참고하시고 요 내용이면 책 있는 내용이면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도 관련해서 조금 나오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은 패스하시면 되고 양가로 3번도 패스입니다. 양가로 4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아까 이 지금 펴놓은 문제 요게 이제 이 문제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내용으로 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국가, 지역, 학교, 교실 이렇게 4개 외우셔야 됩니다. 교실 교육과정이 교사 교육과정입니다. 같은 겁니다. 어떤 용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교사 교육과정, 교실 교육과정 같은 용어다. 그럼 이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설명은 필요 없고 보시면 국가 교육과정 문서 얘기하는 거죠. 지역 수준에서 우리 지역이 다 다르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학교도 다 다르니까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고, 의사결정 수준이 이제 국가부터 밑으로, 그죠? 제일 단위가 이제 교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학교, 지역, 국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준이라는 의사결정, 누가 의사결정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지역이 하느냐, 뭐 학교가 하느냐, 교사가 하느냐, 4개로 나눌 수 있다. 뭐 특정 책에서는 5개로 나오는 그 책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4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국가교육 이제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의도성 차원 그게 중요한데 앞에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미 없고 네 번째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이 4개로 나눈다. 그래서 지역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우리 그 2022, 2015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교육과정은 뭐 서울시 교육과정, 뭐 이런 거, 인천시 교육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학교마다, 교실교육과정은 교사교육과정과 같은 용어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 없죠? 문제 없고, 이 문제 맞추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막 교사가, 그래서 김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재구성해서 그 체육교사, 그 저만의 수업, 이 저만이라는 게 체육교사잖아요. 그 계획하는 이런 교육과정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뭐라 그러냐? 이거 정답률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이거 교사교육과정, 요거는 조금 높았는데요. 요거 쓰라니까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조금. 근데 뭐 많이 이렇게 쉬운 것에 비해서 조금 틀리신 분이 좀 있다. 그런 거죠. 학교 가시는 분들도 막 1점 맞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2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연간, 여기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아직 안 나왔네.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연간 계획서, 그 다음에, 단원 계획서, 수업 계획서. 그럼 뭐 수업 계획서를 일교수 학습 지도안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고, 일교수 학습 과정안이라고 해도 뭐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니라 모형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0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교육과정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교육과정 유형 1, 180페이지. 여기서 뭐 1, 2, 3 의미 없는데 이제 3번에 보면 우리 앞에서 중요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영교육과정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면과 잠재적이 나오니까 앞에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내용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뭐 특별히 내용 같이 볼 게 없고요. 잠재적 교육과정 181쪽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말, 잠재적이란 말.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닌데 은연중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영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가르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고 또 박스에 잠재적 교육과정의 정의가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박스에도 표면과 잠재적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 영 이렇게 세 개 구분하시면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박스에서 181쪽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표면은 의도적으로 가르친 거다. 잠재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배우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뭐 두 번 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표면은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인 경향인데 잠재는 좀 영구적이다.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이 뭐지 하는 분들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3번, 4번, 5번 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6번을 보시면 표면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서로 조화되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학생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1번, 4번, 6번 나머지는 그냥 사실 안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1번, 2번, 6번 정도만 한번 이렇게 보시는 정도로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양가로 2번, 뭐 이해명 선생님의 또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현, 내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다만 영교육과정이 중요하니까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182쪽 보시면 0이 있죠. 그래서 영교육과정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한 거, 의도적으로 좀 소홀히 하고 안 가르친 거, 이런 거에서도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영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4, 개념 변천에 따른 유형 분류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우시고 이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이제 우리 교육과정 문서에 가면은 교육과정은 올해 같은 경우에,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1차, 2차, 3차, 4차에서 중요한 1차 교육과정의 특징 간단하게 2차 교육과정의 특징 뭐 2개, 3개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가 아니라 기억했다가 이게 2차의 특징인지 3차의 특징인지 뭐 4차의 특징인지 알았다가 시험 문제에서 뭐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라 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고 2015는 외울 게 거의 별로 없고 이제 2022에서 조금 할 게 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솔직히 2022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제가 초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반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나중에 이제 출제위원이 뭐 인천대에 있는 교수님 박모 교수님이 들어가셨다거나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그 확률이 훨씬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시험 보기 뭐 직전이니까 어쨌든 나올 확률은 사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준비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거기에 막 하시게 되면 다른 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할 만큼만 딱 하시고 근데 안 보고 들어갔는데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보되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남들 보는 만큼만 보겠다. 남들보다 더 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1차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여기서 안 외워도 거기 가면은 1차는 교과 중심, 2차는 경험 중심, 3차는 뭐 그 학문 중심, 4차는 인간 중심, 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1차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인데 거기 1번의 특징 외우지 마시고요. 교과 중심이라는 거니까, 문화유산의 그 전달, 문화유산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교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교육 내용을 해서 가르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건 이제 교사가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니은의 이제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명 위주로, 설명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교과 영역 안에서 교과 중심이니까 그 교과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리을에서도. 그 4개 외우는 거 전혀 의미가 없다. 장점, 단점, 유형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눈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다시 보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육과정은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특징을 보시되 외우고 이럴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2차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 변천사에서 할 때, 제 책 맨 앞에서 보면 할 때 그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다. 경험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2차 교육과정은. 지금 그렇게 된, 우리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수 요목기가 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 다음에 2007 개정. 2007 개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진정한 심동인지 정의가 통합된 교육과정이 2007 개정이니까. 근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는 2020이니까요.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이제 202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2022. 뭐 작년 12월 말에 이제 공지가 됐기 때문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올 확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2017년에 한번 18년에 나와야 되는데 17년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확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그걸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 여기에서 그 1번 특징에서 기억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활동 경험을 중요하는 거죠. 그죠? 그 앞에 교과를 중시하는 것은 교과 중심인데 그 교과뿐만 아니라 활동,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경험. 그러니까 이제 니은의 뭐 생활, 뭐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도 아동 중심이다. 그 다음에 리을에 뭐 전인교육,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혀 외울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장점도 보면은 니은에 뭐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디귿에 흥미를 중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냥 그런 것들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아까 그 교과 중심은 문화유산, 교과 내용, 설명 중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교육과정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요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육과정을 철학적 관점에서 정통주의적, 이거 용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적 입장. 학자들은 이렇게 막 용어 붙여서 분류하기 좋아하니까, 진보주의적 입장이 있는데, 그 1차 교육과정,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에서 진보주의적 입장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론서도 있는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딱 봐도, 교과 중심은 좀 전통적인 거구나. 경험 중심은, 좀 진보주의적이겠구나. 교육과정 이름의 명칭의 그 이름만 봐도, 글자만 봐도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거고, 이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통, 진보 이런 용어를. 구분하기 좋아하니까, 학자들은. 양가로 3번. 학문 중심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학문 중심도 전통주의적 관점이다,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특징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의 특징 보면 기억해 보시면 지식의 구조, 뭐 2번의 그 니은의 나선형 교육과정. 그래서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뭐 지식의 구조, 나 이제 뭐 학문의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뭐 나선형 교육과정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다 계열적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장점도 보시면 기억의 학문의 탐구 방법, 문제 해결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184쪽에 보시면 니은에 보면 조금 가르쳐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리을에서도 보면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인간중심교육과정. 이건 이제 4차 교육과정입니다. 인간중심교육과정은 뭐 이렇게 본다면 진보주의적 입장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럼 뭐 인간하고 경험은 진보고, 1차하고 3차인 교과하고 학문은 전통이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못 보는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고 그럴 상황이, 이제 이거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학교육과정은 패스입니다, 이건.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인간중심교육과정 먼저 조금 더 보면은 내용이 많지 않죠.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이제 인간주의적 교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2번에 인간화, 3번에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표면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표면과 똑같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그 학생들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어떤 이제 인간중심이니까 학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자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학생의 어떤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실 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5쪽 보시면 수준별 교육과정 이렇게 나오죠. 수준별 교육과정. 지금 보시면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보시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조가 있고 교육과정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이 있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 조금 추가된 뭐 하나로 수업 모형도 있고, 뭐 교육과정 개선, 뭐 이런 내용도 조금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있는 내용들이고, 크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이제 185쪽에 나오는 겁니다. 185쪽 수준별 교육과정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185쪽 1번, 2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용어 정리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수준별 교육과정이랑 그 수준별 체육 수업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겠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먼저 보시면 수준별 교육과정, 양가로 1번,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뭐냐?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수준, 능력 이런 거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뭐 일제식 수업, 전통적인 이런 거에 이제 뭐 획일화된 수업이 일제식 수업이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탈피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 그 내용만 미치시면 됩니다.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자, 그럼 수준별 체육 수업은 뭐냐? 수준별 교육과정과 어떤 개념적으로 뭐가 다르냐? 아까 그 우리가 지금 양가로 2번에서 제가 내용 미치고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준에 맞는 내용이니까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학생들마다. 근데 그 수준별 체육 수업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수준을 다르게 해서 하는 그런 수업 방법을 우리가 수준별 체육 수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장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체육 수업은 다른 개념이다. 뭐가 다르냐? 그 양가로 2번 보시면 수준별 교육과정이 아까 우리 1번에서 살펴봤을 때 양가로 2번에 내용 미출구라고 했는데 교육 내용이 다른 겁니다. 교육 내용. 그래서 양가로 2번만 미출구시면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내용이 다른 거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다르게 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 이제 보시면 수준별 수업은 수업 방식의 차별화 여기 미치시면 되는데 교육 내용의 차별화, 수업 방식의 차별화.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차별화고요. 내용이 다른 거고요. 수준별 수업은 체육 수업은 내용은 같은데 수업 방식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체육에서는 대표적인 그 수준별 체육 수업이 모스턴의 포괄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수준이 다른 거죠. 그죠? 내용은 같은데 수준이 다른 거고. 수준별 교육과정은 내용이 다른 거고. 그래서 그냥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놨구나. 근데 시험에 나올 부분이 아니다. 하고 넘어가시고, 안 보는 거죠,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내용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요즘 추세는 조금 안 맞긴 합니다. 근데 나올 수 있고, 그 기존에도 이걸 바탕으로 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하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통합교육과정, 뭐 수준별 교육과정,
또 있다. 그 수준별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 내용 하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내용을 보시면 3번 그 수준별 체육 수업의 구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유정혜 선생님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체육 수업 비평이라는 책에서 근데 그 책이 예전에 되게 유명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이론서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체육 수업을 이제 다양하게 학자들마다 할 수 있지만 제일 그래도 이것도 조금 말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완성도 있게 제시해 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시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뭐 따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제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운동 기능하고 학생들의 이제 흥미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먼저 이제 운동 기능 양가로 1번 보면 운동 기능의 그 수준에 근거한 수업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운동 기능에 따라서 운동 기능이 우리 반 애들의 운동 기능이 다를 때 운동 기능이 다르다.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죠. 운동 기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 기능 수준이 다르다.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고 막 이럴 때 수준별 수업을 세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한 수준별 수업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해 놨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하실 때 그냥 예를 하나씩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 모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형이. 그럼 이제 185쪽에서 6쪽 보시면 모형 3개가 나와 있죠. 운동 기능에 따라서 가능한 수준별 수업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팔굽혀펴기 이제 같이 보겠지만, 팔굽혀펴기가 얘입니다. 팔굽혀펴기. 두 번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비평형 줄잡기 우리 그 모스턴 스타일에서 봤던 비평형 줄넘기 뭐 또 뭐 줄잡기 뭐 같은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뭐 체조 같은 걸로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185쪽 운동 기능이 다르다. 우리 반 애들 운동 기능이 너무 다양한 그 수준이 다르다 했을 때 동그라미 1번 한 가지 과제 활동이 다양한 목표 수준을 가진 경우. 뭐 글자로 얘기하면 그런데 모형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과제고, 그죠? 근데 요거 보실 때 과제 뒤에는 유형이란 글자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A, B, C 이렇게 해도 되고 A, B, C 과제 A, B, C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 이제 유형이라는 글자는 생략할 수 있다.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수준이라는 글자는 꼭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랑 같이 보시다 보면 알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과제 해놓고 목표 수준 1, 2, 3 이렇게 해놨죠. 그죠? 여기는 과제 유형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글자는 생략 못합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제 유형은 똑같은데 목표 수준이 다른 겁니다. 대표적으로 팔굽혀펴기죠. 팔굽혀펴기라는 과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목표 수준이 다른 거죠. 10번 하는 사람, 20번 할 수 있는 사람, 30번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운동 기능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은 같게 하고 목표 수준은 다르게 이렇게 설정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설명 끝났죠. 첫 번째.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모형으로 보시면 그 186쪽 보시면 과제 수준은 다르죠. 이 수준이란 글자는 생략하면 수 없다 그랬죠. 1, 2, 3. 수준은 다릅니다. 근데 목표 해놓고 글자 안 써놨죠. 이건 목표 수준이 아니고요. 목표 유형이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수준은 다른데 목표 유형은 같은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비평형 줄잡기, 줄넘기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제 수준은 다릅니다. 1로 넘어도 되고 1로 넘어도 되고 1로 넘어도 되고 목표는 똑같죠. 그냥 넘는다는 게 목표죠. 그죠? 그래서 모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예로 기억하신 다음에 이 모형 너무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형은 같은데 목표 수준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수준은 다르고 목표 유형은 같게 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운동 기능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준별 수업으로 3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거기 그 186쪽 그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과제 수준. 수준 1, 2, 3 이렇게 놓고 각각 목표 수준. 수준이란 말은 꼭 써놨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형이라는 글자는 생략할 수 있지만 목표 그 수준이란 말은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1,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경우인데 앞구르기, 뒤구르기, 그 다음에 물구나무서기 꼭 3개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4개 해도 되고 5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2개 해도 되고 앞구르기, 이제 뒤구르기, 물구나무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앞구르기는 이제 뭐 연속으로 2번, 뭐 이거 좀 많이 해야 되겠다. 3번. 뒤구르기는 뭐 예를 들어서 2번 이렇게 물구나무서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더 어려운긴 한데 뭐 2번 연속 이거 4번으로 바꿀게요. 4번, 3번 이런 식으로 4번, 3번, 2번 이런 것들은 수준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 기능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준별 수업,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수업으로 3가지를 제시해놨다. 그 안에 내용에서 외울 건 없습니다. 그 내용 이제 그래도 같이 보면은 185쪽 보시면 3. 수준별 수업의 체육 수업의 구조에서 양가로 1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이제 팔표 표기 같은 경우죠. 거기 내용에 이제 글자는 크게 의미 없지만 그래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 과제 활동이 다양한 목표 수준을 가진 경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기능 수준이 다양할 때. 그게 이제 한 가지 과제 활동이 다양한 목표 수준을 가진 경우가 모형으로 얘기하면은 그 박스에 있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서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고 이제 니은에서 보시면 내용 쭉 보면 흥미는 유사한데 지금 흥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 기능 가지고 분류한 거니까 운동 기능이 다를 때 뭐 그들의 능력 수준이 명백히 다른 게 운동 기능 수준이 다른 거죠. 그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다 3개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3가지가 다 운동 기능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비평형 줄잡기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기억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목표는 똑같은 거죠. 동일한 학습 목표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죠? 목표는 똑같은 건데 그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니은 보시면 능력은 다르지만 어차피 운동기능 능력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운동기능 수준이 다른 거니까 이게 능력이죠, 그죠? 능력은 다른데 목표는 동일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줄잡기처럼 책에 있는 모형처럼 과제 수준을 다르게 놓고 목표는 동일하게 이렇게 대표적인 게 비평형 줄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로 이제 보시면 비평형적 그 구조의 줄넘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포괄형 스타일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제를 수준별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제 수준은 다르죠. 근데 목표는 그냥 넘는 거죠. 1로 넘든 1로 넘든 1로 넘든 수준은 다르지만 목표는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글자 외울 건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에서 기억을 보시면 학생의 운동 능력이 차이가 날 때, 뭐 다 운동 능력, 운동 기능 수준이 다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집단이 이질적이라는 것이 이제 운동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학습 과정의 그 트랙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트랙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제는 하나인데 3개로 나눠놨고, 그죠? 두 번째는 과제의 그 수준은 다른데 목표 유형은 같고 이렇게 나는데 이제는 아예 딱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글자가 뭐 트랙을 다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 니은 보시면 몇 개의 소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유사한 과제로 구성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앞구르기 집단. 그 예를 보시면 뭐 다리 벌려 앞구르기, 뒤구르기, 다리 벌려 뒤구르기 이렇게 4개로 나눈 다음에 아예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앞구르기는 8번, 다리 벌려는 6번. 저는 아까 뭐 4번, 3번, 2번으로 얘기했지만 뭐 8번 이건 교사가 정하는 거니까 8번, 6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 과제를 만들어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운동기능 수준이 다를 때 그 3개 요 내용. 그래서 결국은 기억할 게 이 팔표기랑 이 얘들과 모형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안에 내용은 우리가 정리할 게 없다. 그럼 이제 운동기능이 다를 때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그 흥미 수준이 다를 때, 흥미가 다를 때 2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아주 좋은 수준별 수업 방법으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흥미에 따른 그 수업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방법은 똑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로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예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게 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건 뭐 여기 뭐,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농구여도 되고, 뭐 핸드볼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높이 뛰기, 오래 달리기, 뭐 해머 던지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 이거 종류만 다루면 되는, 과제 유형만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예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 예시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아까도 보시면 팔굽혀펴기 대신에 윗몸 일으키기 해도 상관없고 막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도. 자, 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런 경우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건 과제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과제 유형 보시면 과제 유형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근데 수준이랑 글자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과제 유형이 다르죠. 이건 세 개는 과제 유형이 다르다. A, B, C 1, 2, 3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르다. 과제 유형이 축구, 농구, 배구. 근데 보시면 목표는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표는 동일하게 뒤에 이제 글자가 안 쓰여 있죠. 그럼 이건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목표 유형은 동일하게. 그럼 목표를 동일하게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 수준이 다를 때 이렇게 계획해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두 번째 모형 동그라미 2번 책에 보시면 과제 유형은 다르죠. 똑같이 과제 유형은 똑같이 다릅니다. A, B, C 다릅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에서는 목표형이 같았죠. 근데 여기서는 목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목표하고 글자가 없죠. 이거 유형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A, B,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좀 그래서 그냥 과제하고 목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차피 과제하고 목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이쪽이 목표였어, 이쪽이 과제였어. 이걸 헷갈릴 수는 있죠.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모형들 다 보시면 왼쪽이 과제, 오른쪽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걸 다 외울 수도 있는데 목표와 그 과제가 헷갈리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도 의미가 없다 그랬죠. 모형과 얘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요건 이제 흥미 수준이 다를 때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별 수업 방법들.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유정현 선생님은 2개 정도만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86쪽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기억 운동 기능은 비슷한데 흥미가 다를 때 우리 반 애들이 흥미가 다를 때 이럴 때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방법을.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니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예로 보시면 축구, 배구, 농구. 축구, 배구, 농구는 과제 유형이 다르다. 농구하고 이거는 다르고 근데 목표는 동일하게. 목표는 어떻게 동일하냐면 세 번 또는 4번, 5번도 상관없습니다. 게임 중 한 번 이상 승리를 요구할수록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87쪽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높이뛰기 동그라미 2번 187쪽 기억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능력은 비슷한데 흥미가 다를 때인데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은 비슷한데 흥미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제 예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높이뛰기, 오래 달리기, 해머 던지기 이런 건 분명히 과제 유형이 다르죠. 그죠? 높이뛰기, 멀리뛰기, 해머 던지기, 달리기 이런 거 다르죠. 그죠? 다른데 그리고 목표 유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면 내용 보시면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는 1m 2cm, 20cm 넘는 게 목표고. 그죠? 요거는 그게 아니죠. 1m 20이 아니라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5km를 완주하는 거. 던지기 같은 거는 던지기에 예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동작을 숙달하는 거. 아니면 던지기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목표형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운동기능 3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흥미, 이렇게 2개, 이렇게 봤고, 운동기능과 흥미가 모두 다를 때,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운동기능과 흥미 수준이 다 다를 때, 두 가지가 모두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동기능과 흥미, 2가지 모두 다를 때,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게, 보시면 모형이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 예를 기억하셔서 달리기랑 걷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아마 얘가 테니스, 스트로크, 서비스, 발리, 스트로크, 발리 서비스. 이건 얘가, 다른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테니스에서 서비스 이렇게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바로 예를 바로 볼게요. 기억의 혼성학급, 여기는 그냥 밑줄 그시고요. 혼성학급에 적합할 때.
혼성학급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여학생들 수준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운동 기능 수준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남학생에게는 1000m 달리기, 나 이제 1000m 걷기, 여학생에게는 800m와 800m 걷기나 또는 800m 달리기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때 과제 활동은 달리기와 걷기가 되고 목표 수준은 1000m와 이제 800m가 된다. 이 모형은 일관되게 3개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 경우에는 지금 이 예시라면 4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달리기, 그 다음에 걷기, 달리기, 걷기. 그래서 요거는 1000m, 걷기도 1000m. 이 예시대로 하면 요거는 800m, 요거는 800m. 이렇게 달리기하고 걷기는 과제 유형이 다르죠. 1000m하고 800m는 목표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혼성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87쪽에, 이제 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데, 먼저 글자와 같이 보면은 187쪽 맨 밑에 보시면 기억에 학생의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운동 기능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두 가지가 다 다를 때 요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88쪽 모형처럼. 그래서 얘를 바로 보시면 테니스의 스트로크 발리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테니스 이제 이분은 스트로크 이제 요분은 이제 스트로크 발리 서비스 이렇게 해놓고 이거보다는 이게 어렵고 이거보다는 이게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과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어렵고 이거보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과제 수준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 유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 A 이렇게 써놨죠. 그 유형이란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을 생략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수준이란 글자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없을 때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목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형이란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그 스트로크는 10번 중 5번 뭐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발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10번 중 5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립의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목표. 분명히 스트로크에서 얘기했던 목표랑은 목표 유형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5번 중 3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 정확하게. 뭐 이렇게 목표 유형을 각각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로크 발리 서비스를 스트로크보다는 발리보다는 서비스가 더 어렵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2개 다 다를 때 2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수준별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